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자주 듣는 여자입니다.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이 사연 채널이 제 유일한 소통 창구이기도 하고 사람 사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참 기구한 운명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게 본인 의지가 아니더라도 타인으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들이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남들 얘기만 들을 땐 어떻게 저렇게 상황이 되게 그냥 둘 수가 있지? 나 같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했죠. 근데 막상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니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그냥 굳어버린다는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고 누가 저한테 마법이라도 건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꿈에서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을 겪고 나니 지금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오금이 저립니다. 사실 저는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제 사주에 남자가 없다는 말도 점쟁이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땐 뭐가 그리 좋아서 그 남자와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전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학벌도 그리고 외모도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제가 그 사람과의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착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의 첫사랑이 저이기도 하고 저의 첫사랑도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여고에 다녔고 그 사람은 동네 남고에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평소 남자 출입이 안 되다가 축제날과 졸업식 때면 교문이 개방돼서 누구든 학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실 학교 축제날과 졸업식 날이 유일하게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날이라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살면서 화장을 빡세게 하는 날 중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도 어설픈 화장으로 졸업식에서 부모님과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기념을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남자애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네 우리보다 졸업 하루 일찍 하네? 같이 품앗이 같은 거 할래? 우리가 너네 찍어줄게. 내일 우리 졸업식에 와서 너네도 우리 좀 찍어줘.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 당시 남자와의 대화가 불편했던 저는 친구 뒤로 숨었고 인기 많은 친구가 나서서 그래? 그럼 찍어줘. 야야 뭐야 쟤네가 찍어준대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친구들을 따라 남고 졸업식을 갔습니다. 저희가 교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커먼 남자애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을 보고 나서 신나게 손을 흔드는 애들이 있었죠. 야, 여기야, 여기! 우리 여기 있어! 하며 어제 저희 사진을 찍어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랑 친구는 둘이 달려가서 그 친구들 사진을 몇 장 찍어줬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그 남자 무리들이 야, 우리 오늘 술 마실래? 아는 형이 호프집 하는데 거기서 모이기로 했어. 하고 저희 둘을 부르더군요. 솔직히 아직 20살도 안 됐고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친구가 저를 끌고 가서 그 자리를 따라가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이 안 받는 체질인 건지 아니면 긴장해서 그런 건지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엄청 시뻘개지고 너무 덥더라고요. 그때 제 맞은편에 있던 남자가 너 괜찮아?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제 걱정을 먼저 해줬습니다. 키도 작고 약간 통통한 데다가 안경 쓰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가득하던 그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성적 호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됐어, 나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저는 친구들과 건배를 했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죠. 그리고는 집에 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확 잡더니 야, 너 이렇게 취해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너네 집 어디야?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야, 상호가 너한테 관심 있나 보다. 야, 상호야, 네가 데려다 줘. 어차피 너네 집 여기 옆 동네잖아. 상호랑 슬슬 얘기하면서 걸어가. 저 새끼 진짜 괜찮은 놈이야. 하면서 저희들이 이으려는 분위기를 내더라고요.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너도 너네 집 가. 하고 호의를 거절했지만 그 친구는 혼자 걸어가는 제 뒤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10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놈이 따라오길래 따라오지 말라니까?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하고 소리를 질렀고 또 걷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따라오길래 너 스토커야? 진짜 왜 그래?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너 싫다고. 저리 가라고. 하며 고함을 질렀죠. 하지만 그 고집 정말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따라왔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져서는 다음날 12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저를 엄마가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이 기집애야, 너 뭐하고 다니는 애야? 어? 집 앞에 지금 뭔 일이 났나 봐라. 아이고, 진짜 어디서 저런 걸 달고 와가지고 당장 나가봐, 당장! 하고 저를 내쫓더라고요. 잠결에 등짝을 맞으며 집 밖으로 쫓겨났는데 문 앞에 어제 저를 집에 데려다 줬던 상호가 서 있는 겁니다. 야, 김상호, 너 여기 왜 있어? 뭐야? 하고 자다 일어난 얼굴로 쳐다보자 저를 보고 웃으면서 야, 너 자다 일어나니까 진짜 못생겼다. 가서 세수라도 좀 하고 와라. 양치라도 하던지 입냄새 난다 야. 하면서 저를 보고 낄낄대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 꼴을 보고 아이씨, 너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들어가서 화장하고 옷 싹 갈아입고 나올 거니까. 하고 큰 소리를 냈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죠. 그런데 씻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지? 그런 새끼가 뭐라고 하던 말던 내가 왜 걔를 신경 쓰지? 하는 생각이요. 어쨌든 머리는 감기 시작했고 샤워는 했으니 그냥 나가보자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잠결에 봤을 땐 몰랐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만나니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외모가 너무나도 못생겨서 아무리 봐도 남자로서 호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래도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보겠다고 왔고 어차피 저도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라 배가 고파서 점심이나 먹자라며 걔를 데리고 근처 콩나물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내내, 걷는 내내 걔가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웃어? 내가 웃겨?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까 네 얼굴이 너무 웃겨서 자다 일어나서 엄마한테 맞으면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웃기네. 너네 엄마도 되게 재밌으시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생겼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웃기냐? 너는 뭐 엄마한테 맞은 적도 없어? 엄마가 아들이라고 손도 안 대고 키웠어? 하고 한 소리 했더니 걔가 풀이 확 죽더라고요. 아니, 뭐 부러워서 그렇지. 난 사실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자랐거든. 근데 뭐 할머니들이 다 그렇잖아. 손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혼내고 싶겠어. 그래서 아까 너 엄마랑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거 보는데 나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저렇게 싸우면서 컸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하필 내가 사춘기 때 돌아가셔서 조금만 더 참지. 에이씨, 괜히 눈물 나려고 하네. 됐어. 야, 이거나 먹자. 다 식겠다. 하면서 콩나물 국밥을 먹더라고요. 그걸 먹는 걔 모습을 보는데 저도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랑 혼자 산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모성이라도 생겼는지 어깨가 축 처진 상호를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날 걔 얘기를 듣고 나서 영화도 보고 시내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다녔습니다. 그날 그 친구랑 참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단순히 외모가 별로고 키가 작다고 해서 별로인 남자가 아닌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며 대화를 나누니 속도 깊고 배려심도 깊고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보통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남자애들 보면 입도 더럽고 촐랑촐랑 가벼운 애들이 많던데 상호는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뭔가 애늙은이처럼 의젓한 모습이 많았어요. 어딜 가나 제게 양보해주고 어른들이나 종업원을 대할 때 누구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뭐랄까 제게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왔고 남자답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렇게 저는 그 주 주말에 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둘 다 갓 20살이 된 20대 초반이었고 그 뒤로 몇 번이나 만났지만 그 친구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포옹을 하는 것도 말이죠. 오히려 그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귀자마자 진도 뺄 생각으로 다가오는 남자보다 이렇게 제게 맞춰주면서 저를 조심히 대해주는 배려심 있는 모습이 좋았죠. 당연히 그 후로 그 친구와 저는 연인이 됐고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거의 8년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갔고 저는 사무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돈을 벌어 데이트 비용을 내면서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고마워했죠. 군대도 기다려주고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줬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도 취직을 했고 저희 둘 다 28이 되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연락을 하고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식에 함께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보다 축하해줬고 모두 성인이 되어 그날의 추억들을 회상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했죠. 이런 게 평범하게 사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저는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그런 삶. 하지만 남들처럼 사는 그런 삶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딱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부부이기도 했고 연애가 길었지만 결혼과는 또 달랐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시집살이로 다들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시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그런 걸로 다투거나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정말 내 남편하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랑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로 왜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 새끼는 결혼 전에는 별도 따다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다 잡은 물고기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시댁에만 가면 소파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대는데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시중 드는 나를 쳐다도 안 본다니까? 진짜 이참에 확 이혼할까 봐. 진정해. 너 애 낳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나마 내가 임신하니까 조금 시집살이가 줄긴 하더라. 그나저나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네 남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부모님 없이 남편이랑 둘이서만 사는 네가 난 제일 부럽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아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친정에서는
너네는 좋은 소식 없어? 왜 이렇게 엄마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알아서 척척 손주 안겨주면 좀 좋아?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다들 손주 자랑하느라 바쁜데 나만 입 꾹 다물고 있기가 얼마나 민망한데. 얼른 애 가져. 여기서 더 늙으면 나중에 너만 고생한다. 그러니까 괜히 미루지 말고 얼른 나아. 하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게 그렇게 제 맘처럼 생기지 않더라고요. 평소 저희 부부는 감기 한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한 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생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죠. 남편과 피임을 안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남편은 제게 이상하다.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원래 피임 안 하면 짠 하고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그저 웃을 뿐 속 타는 제 마음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피임을 안 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제가 먼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가볼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사전검사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하고 제안을 했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왜 해? 하려면 당신 혼자 해. 난 안 해. 그거 검사하면 뭐가 좋은 건데. 난 남자고 산부인과 가서 그런 검사 받는 것도 좀 쪽팔려. 무슨 갑자기 검사야 검사는. 하면서 사람이 확 돌변하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이니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병원을 찾았고 선생님께서는 제게 원래 원인 불명의 난임도 많아요. 기능상으로도 전부 다 정상인데 아이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은 정확한 원인이 알고 싶다면 남편분도 꼭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 이유를 알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성 난임도 많지만 남성 난임도 심상치 않게 보이거든요.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며 자기는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실랑이를 한 게 3개월. 싫다는 남편 손을 잡고 병원을 방문했고 남편 역시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남편은 자기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세등등해져서는 다른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내 문제가 아니면 네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피임하지 말자고 했었잖아. 괜히 1년 동안 시간 낭비만 했어. 그냥 하지 말고 바로 애 생기게 노력 좀 할걸. 하면서 대놓고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형제도 부모도 없이 혼자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엄청 갖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무조건 애 셋은 낳아야 한다면서 제게 부담을 줄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임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비상금까지는 아니지만 제 돈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있었죠. 지금은 육아휴직이며 출산휴가며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건 딴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대부분 퇴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맘도 모르고 남편은 자꾸 아이 타령만 하니 이 새끼가 현실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결혼할 때 남편보다도 더 많이 돈을 보탰고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제 돈이 반 이상 들어갔는데 그렇게 남편과 아이 없이 산 지 3년, 연애까지 포함하면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보내니
내가 지금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니면 친구랑 사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4년 차에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홀해졌고 남편이 먼저 제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술자리에서 말이죠. 나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랑 너무 달라. 아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널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런 내 마음이 복잡하고 너한테 너무 미안한데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좋을지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만 꺼내지 않았지 이건 뭐 그냥 헤어지자는 말처럼 들려서 제가 먼저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야, 미쳤어.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너 좋다고 집까지 쫓아오던 놈이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 야,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 너무 열받아. 하면서 저 대신 화를 내줬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솔직히 화도 안 나고 아무 감흥도 없더라고요. 왜 기분이 아무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기까지 힘들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정말 머리가 멍하고 그냥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받은 돈 한 푼도 없지만 그게 서럽다거나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전 뭐랄까 사람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재밌는 것도 슬픈 것도 설렘도 화남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된 걸까? 너무 신기하고 이상했죠. 영화관에 가서 슬픈 영화를 봐도 남들 다 우는데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고 엄마랑 통화를 해도 항상 엄마는 제게 하는 말이 넌 왜 이렇게 애가 무뚝뚝해졌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 항상 사람들이 제게 묻는 말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일이 잘 안 풀려? 하고 묻는 거였죠. 왜 자꾸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묻는지 의아했습니다. 난 아무렇지 않은데 뭐가 이상한가? 싶기도 했고 친구들 몇몇은 제게 말수가 너무 줄었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무감정으로 살다가 엄마가 제게 먼저 권유를 한 곳이 정신과였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정신과를 다니라고 하는 경우 정말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병을 확인받아도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거절하는데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병이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자 하면서 저를 병원에 끌고 갔죠. 솔직히 그땐 엄마가 저를 정신병동에 쳐 집어넣을 생각인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죠. 제가 엄마를 따라 정신과에 간 것도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는데 상담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저와 얘기를 나누며 환자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그 감정을 외면하려다 보니 이 현실과 충동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우선 저 믿어보시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시죠. 편하게, 뭐든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면 돼요. 이런 경우 정말 흔치 않은데 직접 병원까지 찾아오셨으니까 분명 차도가 있을 겁니다. 자, 제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말해보세요. 하고 제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선생님의 손을 잡았고 가만히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감정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요, 선생님, 이거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 병은 맞나요? 하고 제가 입을 떼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군요. 정말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제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눈물이 흐른 건지 그날 저 맞은편에 선생님을 앉혀두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혼할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 사람이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났는데 선생님의 손을 잡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그날 밤 선생님이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환자에게 따로 연락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쓰여서 연락합니다. 내일 모레도 꼭 잊지 말고 병원 찾아오세요. 하고 말이죠. 그 문자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힘듦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빨리 병원에 가고 싶어졌죠. 그리고 이틀 뒤, 또 이틀 뒤, 저는 계속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전 남편에 대한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하며 제 편이 돼주셨죠. 참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을 갔을 땐 전 남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사람과 지냈던 추억들에 대해 늘어놓곤 했는데 3개월 정도 병원에 다니니까 점점 전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제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상담을 마치고도 선생님이 제게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환자분, 요즘 저랑 얘기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약 용량도 많이 줄였고요. 아직도 꿈을 많이 꾸세요? 하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는 제 얘기만 했지만 선생님과 따로 밖에 나와서는 가끔 선생님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실은 환자분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혼이라는 거 진짜 쉽지 않죠.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저도 참 많은 사람들 만나고 세상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 수인 씨랑 조금 진지한 만남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처지고 서로가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저만 느낀 거 아니죠? 하고 제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 같은 여자를?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의사가 왜 나같이 볼품없는 여자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저도 알면서 이 사람을 밀어내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둘은 3개월 만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연인이 됐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이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직업이 의사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 나이나 지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기로 한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듣게 됐는데 저보다 무려 15살이나 많더군요. 하지만 외모가 동안이기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어차피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닌데 연애만 하기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제 급이 올라간 것 같아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과 만나는 2년 동안 저는 데이트 비용을 단 1원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는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위해주고 제게 모든 걸 다 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틈만 나면 제게 난 너랑 결혼하면 아이 없이 살 거야.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거든. 꼭 가족의 완성이 아이는 아니잖아. 난 아이보다 네가 더 필요해. 하면서 저를 위한 말들을 해주곤 했죠. 그렇게 결국 그 사람과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15살이나 차이 났지만 대화가 잘 통했고 어린 남자보다 어른스럽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만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고 부모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노모라 자기의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저만 괜찮다면 그냥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살던 집은 전세를 빼고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아내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남자 혼자 사는 단촐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둘 다 신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재혼을 한 그때만큼은 정말 신혼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혼을 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남편이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알아서 살라고 했잖아. 내가 도대체 널 어디까지 더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이런 식이면 더 이상 나도 못 참아. 내가 무슨 이유로도 너 같은 애 하나 깜빵에 못 넣을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네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년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을 만난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현관에서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진짜 미치겠네 하면서 방 밖으로 나오더니 절 보고 놀라더군요. 왔어? 통화 들은 거야? 표정이 안 좋네. 좀 많이 놀랬어. 누군데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야. 당신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제게 말을 안 해주더군요. 그렇게 정막이 흐르고 저녁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도 솔직히 너무 궁금했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궁금증만 아는 채로 밤이 됐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누군가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누구야? 하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남편이 내가 나가볼게 하고 현관 쪽 인터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됐어. 신경 쓰지 말고 자, 당신 절대 문 열지 마 하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벨소리는 계속 들리고 저희 부부가 대답이 없자 결국 문을 쾅쾅거리며 밖에서 나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문을 확 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뒤따라 나갔죠. 그런데 문을 연 순간 저 정말 너무 놀라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남편 딸뻘 되는 여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서는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야, 한소희, 내가 집에 찾아오지 말랬잖아. 진짜 왜 이래? 내가 더 얼마나 해야 돼? 돈이 더 필요해? 그렇게 줬는데 아직도 더 필요해? 너 무슨 애가 이렇게 겁대가리가 없어? 결국 여자 때문이야? 또 여자 때문에? 아줌마가 우리 아빠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다른 아줌마들처럼 우리 아빠 직업만 보고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하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자식이 있었어? 하고 남편을 쳐다봤더니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그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애가 저를 확 끌어안는 겁니다. 아줌마, 내가 잘못했어요. 저 진짜 사고 안 칠게요. 그러니까 저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진짜 갈 데도 없고요. 정말 이제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고모도 저보고 나가래요. 제가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양아치처럼 군다고 집에도 들어오지 말래요. 아빠는
아빠는 저 같은 딸은 없는 셈 치겠다고 하면서 맨날 돈만 보내주는데 저 이제 돈 필요 없어요. 저 집이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줌마,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제발, 제발 저 버리지 말고 아빠랑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고도 안 칠게요. 제발요. 저 이제 진짜 더 이상 맞고 다니기 싫어요. 보호받고 살고 싶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제발요. 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날 그 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사실 남편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 아이 얘기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들은 얘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17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살아온 딸이더군요. 아내와 이혼하면서 딸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그냥 내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얘는 내 머리 안 닮았어. 그냥 꼴통이야. 썩어빠진 꼴통이라고. 이런 애가 내 딸이라고? 난 인정 못해. 그리고 막말로 그래 딸이라고 쳐. 그래서 돈 줬잖아. 얘 가출하고 나서 돈 없다고 나한테 협박 문자 보내고 우리 누나 집 찾아가서 깽판 쳐서 내가 적은 돈도 아니고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 근데 뭐? 이제 와서 가족이 필요해? 돈은 필요 없어? 당신 얘가 어떤 애인 줄 알아? 부모 무서운지 모르는 애야. 대가리만 달고 다니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멍청한 애라고. 난 이런 자식 필요 없어. 야 한소희, 내가 돈 줄 테니까 넌 나가.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던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네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나 좀 그만 괴롭히고 제발 좀 꺼져 제발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단편적인 모습으로 남편을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왠지 딸을 대하는 그 모습이 미래의 저를 대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엉엉 울기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다시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둘이서 얘기해봐. 난 좀 빠질게. 그리고 여보, 나한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시간이 좀 필요해. 하고 저는 그날 밤 남편과 그 여자아이를 두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혼자 호텔을 예약해서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나 속았구나. 이런 게 사기 결혼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당한 이 상처를 어떻게 갚아주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상을 까발려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문자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한 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고요. 전 그 딸아이를 받아줄 마음도 없고 앞으로 당신을 못 믿을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흔쾌히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바로 그 딸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잠깐 집으로 갔는데 딸아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젯밤보다 더 얼굴에 흉터가 심해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죠.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보통 저를 보고 조무사들이 인사를 해주는데 딸아이를 데려가 얼굴을 보여주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부 설명하고 저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전부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조무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좀 쥐어줬습니다. 17살짜리 숨겨둔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폭력을 가한다. 멍청하다는 이유로 부녀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작은 아이가 누군가한테 맞아서 왔는데도 보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맞아도 싸다고 폭력을 더했다며 소문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계에 소문나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하던 조무사들이 어디에 글을 올리면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지 제게 알려줬고, 저는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병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가정폭력범이 어떻게 정신치유를 하냐는 둥, 의사가 아니라 감옥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며 조무사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병원의 손님이 싹 끊겼다고 하더군요. 조무사들은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제 고등학교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 조무사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병원 상황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딸은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에 점점 손님이 줄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정적으로 다니던 사람들도 병원을 옮겼고 인터넷 기사에 날 정도로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됐더군요. 그렇게 3개월. 결국 남편은 이 모든 일을 제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진행하면서 말이죠. 졸지에 저는 남편 덕에 전과범이 되고 2번의 이혼을 한 이혼녀가 됐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 있는 의사라는 남자를 3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개망신을 주고 병원 문을 닫게 한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였으니까요. 제가 이혼 전에도 그 사람에게 말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제게 사과하면 인터넷에 글 전부 내려주겠다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 당장은 이름 바꿔 개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 사람 앞길을 꼭 막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네가 뭘 하겠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 아직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 앞길 제대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놈 의사 자격 박탈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제가 그놈 인생 망칠 수 있도록 제게 용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